어머니, 은정이 드디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진료 후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은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니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은정이 자신을 병원에 버리고 떠난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정수님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변호사 한기호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오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에 김정순이 돌아왔습니다. 74세의 정수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 때문에 몸이 한결 무거워진 것을 느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는 생각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벽지에서 나는 습기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정수는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부엌에서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죠. 45세의 은정은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찬물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그래. 병원에서 약도 받아왔고. 정수는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꺼내며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벌써 7가지나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만 늘어가는 것 같았죠. 네. 은정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짧았습니다. 정수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연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하던 도연이었는데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다가 그만. 정수는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드디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도 젖어 있었죠.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은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도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지금 은정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은정은 정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간병인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실 수도 있고요.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요. 그건 곧 혼자가 된다는 뜻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버림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은정아, 내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그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체념해 왔거든요. 시어머니 노릇도 며느리 뒷바라지도 모든 게 의무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나도 이 나이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머니가 짐이라는 게 아니라. 은정이 잠깐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요양병원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은정은 잠시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곧 안도의 빛이 그 얼굴에 스쳤죠. 그럼 내일 좋은 곳 알아볼게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는 곳으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엄마가 또 혼자가 되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서랍을 열어 아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도연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도연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은정은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수는 혼자서 그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온 방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은정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은정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마 어젯밤 결정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응, 일찍 깼네. 너는 더 자도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니까요.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탁자에 앉아 어젯밤 받은 약들을 정리했어요. 혈압약 2알, 관절염약 1알, 소화제 1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가셔야 하잖아요. 은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이 있었죠. 그럼 검진 받으시고 그 결과 가지고 요양병원에 상담받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니? 네, 어차피 요양병원에서도 어머니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요. 2시간 후 정수는 은정과 함께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은정은 휴대폰으로 계속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마 요양병원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요양병원 괜찮아 보이는데요. 은정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는 동안 은정은 로비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문의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검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요양병원에 가게 될까요? 김정수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정순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아서 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죠. 보호자분과 같이 오셨나요? 네, 며느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은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은정아. 정수는 로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기다려봤지만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네요.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정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계속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데 정순만 혼자 남겨져 있었죠.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친절한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터라 배가 고팠지만 은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가족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밥이라도 드시고 계세요. 간호사가 병원 내 식당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수는 고민하다가 잠깐만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식당에서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은정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안 직원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문이 곧 닫힐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집 주소 아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은정아,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은정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심지어 은정이 아끼던 액세서리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은정이 자신을 병원에 버리고 떠난 거였죠. 요양병원 이야기는 핑계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도현아, 엄마가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4세에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정수님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변호사 한기호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요? 혹시 은정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정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중후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온화한 인상이
신뢰감을 주었죠. 안녕하세요. 김정수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한기호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들어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늦은 시간에도 찾아뵈었습니다. 장태준 회장님과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장태준? 정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아직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하기엔 좀 그런 얘기라서요. 정순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기호는 정순을 따라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름한 방 안을 둘러본 그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기호는 작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슬픈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장태준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태준이 죽었다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말이죠. 아니, 이미 79세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김정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기호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 정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 인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회장님께서 전 재산의 절반을 김정수님께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이라고요? 장태준이 얼마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지 모르는 정순이 아니었거든요. 도연이 그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한기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유언 영상도 남기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상이요? 한기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장태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정순 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영상 속 장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마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 촬영한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오래된 빚이었습니다. 30년 전 당신과 도연이를 버린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연이 이름이 나오다니요. 도연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가문의 명예 때문에 그 아이를 외면했죠. 화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장태준이 감정에 북받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었고 진정한 아들은 도연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이것으로 제가 당신과 도연이에게 저지른 죄를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법원 검증도 마쳤고요.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분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몰래 받아두신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사실이었던 거죠. 도연의 아버지가 정말 장태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회장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두셨거든요. 한기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절반이니까 250억 원 정도를 상속받으시게 되는 거죠. 정수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250억 원이라니요. 평생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살던 자신이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게 꿈 같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속을 받으시겠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된다는 거였죠.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물론입니다. 하지만 내일 장례식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과 변호사 명함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오래된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장태준의 장례식에 가게 될 줄이야. 한기호가 보낸 차가 아침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어요. 정수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죠.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님, 편히 타세요. 차 안은 정순이 살던 방보다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왔어요. 정수는 작은 핸드백을 꼭 쥐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정수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길을 지나 장태준의 집으로 출근했었거든요. 할머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장태준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정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어요. 입구에는 화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김정순 님이시죠? 한기호가 입구에서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을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회장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정순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기 계신 분들이 회장님 가족분들입니다. 한기호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정수는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여자, 그리고 나이든 여자분이 앉아 있었죠. 아마 장태준의 아내와 자녀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정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태준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분의 눈빛은 적대적이기까지 했어요. 유족분들께 인사드리러 가실까요? 한기호가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서 인사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나중에 하죠.
일단 조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태준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보다는 훨씬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태준 씨.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고 원망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도연이 아빠 맞았구나. 이제야 인정해주는 거야? 정순의 중얼거림을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장태준의 영정사진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뒤에서 누군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장태준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저는 장민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네요. 민호야, 여기서 무슨 말을. 옆에 있던 여자가 민호를 말렸습니다. 아마 민호의 누나인 것 같았어요. 누나, 이상하지 않아?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한테 갑자기 유산을 남긴다는 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누나가 민호를 끌고 가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가사도우미였다면 이렇게 큰 유산을 남길 리 없잖아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그건 민호야, 그만해. 이때 나이든 여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장태준의 부인이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분은 정순을 찬찬히 바라보았죠. 당신이 김정순 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했던 그 사람 맞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준의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당신 아들도 있었죠. 도현이라고 했나? 네.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났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말이죠. 장태준의 부인은 정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남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정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장태준의 부인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갑자기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과 장태준의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순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한기호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이니까요. 장태준의 부인은 한기호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장태준의 유언장 이야기가 언론에도 흘러나갔는지 며칠 전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김정수님, 장태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만. 유산 상속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정수는 커튼을 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은정의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은정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은정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은정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진심 어린 후회라기보다는 계산된 눈물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왔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뉴스를 봤어요. 어머니가 큰 유산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역시 그 이유였습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은정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들어와. 정수는 은정을 들여보냈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250억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정말인가 봐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회장님과 그런 관계가 되신 거예요? 도연이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복잡한 일이야. 정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은정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겠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은정아. 정순이 은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나를 병원에 버리고 떠났잖아.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잠깐 실수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짐까지 다 싸서 나간 게 잠깐 실수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은정은 정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 연기 같은 모습이 역겹기만 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호의 목소리였어요. 김정수님,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기호가 들어오면서 은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서은정입니다. 은정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한기호는 서류 가방을 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태준 회장의 가족들이 유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정신능력 미약, 외부 압력에 의한 강요, 그리고 부당한 관계에 의한 재산 편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유산을 못 받는 건가요? 한기호는 은정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생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셨기 때문에 승산은 있습니다. 어떤 준비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정신감정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이요. 정수는 장태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김정수님의 과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특히 도연님과 관련된 부분을 말이죠.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도연님이 장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하고요.
은정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그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정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30년 전 일이야. 은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럼 도연이는 재벌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은정아, 조용히 해. 하지만 은정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네요. 25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한기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김정수님께서 법정에 서셔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하셔야 하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게 많을 거예요. 은정이 갑자기 나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정수는 은정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온 며느리,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은정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250억 때문에 돌아온 며느리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거울을 보니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장태준을 만나러 갔었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은정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법정에서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은정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250억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김정순 씨, 장 회장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250억 유산 상속에 대한 소감은 정말 불륜 관계였나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기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에 들어서자 장태준의 가족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장태준의 부인인 최순희와 아들 민호, 딸 민정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정순을 향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의뢰인과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판사님. 고 장태준 회장의 부인인 최순희님과 자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호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은 김정수님과 관련 증인분들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정수는 30년 전 장태준 회장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불순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벌써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장 회장의 친자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순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마치 장 회장의 아들인 것처럼 속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연을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그리고 최근 장 회장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의료진의 증언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한기호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먼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장 회장이 생전에 몰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도현님이 99.9% 확률로 장 회장의 친자임을 증명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장 회장은 유언장 작성 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진짜 친자였다면 진작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때 판사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증인 김정순 씨,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1994년 저는 장태준 회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장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수는 눈을 감고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장 회장님과 부인분은 그때 별거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외로워하셨고 저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님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저와 도연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주시겠다고 했죠.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아니요. 얼마 후 부인분과 화해하시면서 저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도연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도연님이 장 회장 회사에 취직한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네,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도연이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기호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장 회장이 30년 전 김정순 씨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보관하고 계셨던 것들이죠. 편지들이 법정에서 읽혀졌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남자다. 너와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최순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편지는 조작된 거예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순희는 계속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유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수는 증언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태준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정수는 정말로 250억 원을 상속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은정이 법원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은정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제 우리 정말 부자가 된 거죠? 어머니, 축하해요. 하지만 정수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장태준의 가족들은 자신을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정순.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순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최순희는 정순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더니 이제 와서 유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순희 씨. 정순이 입을 열려 했지만 최순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은정이 나서려 했지만 정순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최순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꼬인 거잖아요. 최순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닥쳐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해요? 최순희는 정순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따끔한 소리와 함께 정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은정이 달려들려 했지만 정순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정순의 말에 최순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유산도 포기하세요. 당신이 정말 미안하다면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줘야죠. 이때 한기호가 나타났습니다. 부인, 이미 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법이 뭐가 대단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데. 최순희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최순희의 아들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정순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정순 씨. 민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뜻이에요? 한기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니까요. 민호는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유산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주식이에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그 주식들을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다룰 거예요. 당신들이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거라는 뜻이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정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연일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숨겨온 불륜의 진실, 250억 유산 상속 논란,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 그리고 가사도우미 출신 여성.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은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돈에 대한 걱정이 더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회사에서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한 변호사님께 물어봐야겠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호였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기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태준 회장의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김정수님께 지급될 주식을 현금으로 대체하되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정산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250억이 아니라 175억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은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은정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돈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서 평범한 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기호 변호사님.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돈으로 말이에요. 은정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거든요.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새로운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마을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달랐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무엇보다 원장인 김정순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수는 휠체어에 앉은 80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도 요양원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정순 원장님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할머니의 대답에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을 짓는 데는 상속받은 돈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175억 중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최고 수준의 시설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25억도 요양원 운영비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은정이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두 요양원에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어. 이제 내 집을 갖고 싶은데 그 집이 바로 이 요양원이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일을 하시기엔 혼자가 아니야.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도 이걸 원했을 거야. 그 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거든. 은정은 결국 정순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일하면 되잖아. 요양원 운영도 배우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정순의 제안에 은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은정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은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이제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순의 도움으로 점점 일을 익혀갔죠. 어머니, 오늘 신문에 우리 요양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은정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헤드라인에는 250억 유산 상속자, 전 재산으로 요양원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좋은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네요. 정수는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정순 원장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 나가보니 한기호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장민정이라고 합니다. 장태준이 딸이에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태준의 딸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정수는 민정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은 요양원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시설이네요.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사과하러 왔어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너무 심하게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장태준의 딸이 자신에게 사과하러 온다니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원장님께 유산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네, 평생 사업만 하시다가 말년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 원장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민정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건데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정순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순과 어린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서재 서랍 맨 안쪽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태준이 그동안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요. 민정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도연 씨에게 쓰셨던 편지예요. 생전에 보내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리고 민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요양원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의미에서요. 도와준다는 게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장태준의 가족이 이제는 함께 좋은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장태준이 도연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너를 인정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란다. 내 엄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도연아,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내 아빠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됐어.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 따뜻해졌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잠에 들고 있었고 은정도 자신의 방에서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게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4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